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보합세였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힘이 떨어졌습니다. S&P와 다우는 오늘도 장중 한때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최근 S&P와 다우가 계속 강세잖아요. 이거는 최근 물가지수나 일자리 증가 건수 그리고 실업 건수 등의 실물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다시 6베이시스포인트 급락하면서 1.3% 초반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이거는 이번 주에 물가지수 발표로 인해서 1%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 발표가 끝나고 나자 어느 정도 되돌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특징주들을 좀 보자면 우선 디즈니가 실적 발표 후에 급등을 해서 장을 시작했는데요. 상승폭의 대부분을 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갭을 메꾸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실적을 보면 우선 매출이 170억 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했고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EPS가 80센트로 시장 기대치인 55센트를 크게 상회했는데요. 작년에는 적자였죠. 최근 디즈니의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디즈니 플러스죠. 디즈니 플러스는 이번 분기에 가입자 수가 1억 1,600만 명까지 늘어났는데요. 이건 시장 기대치였던 1억 1,200만 명을 초과한 수치입니다. 덕분에 디즈니 플러스가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리고 디즈니의 오프라인 사업은 팬데믹 발생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원에서는 적자고요. 미키마우스나 스타워즈 같은 상품 판매가 있었기 때문에 흑자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델타 변이가 계속해서 급증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또 어떻게 될지 조금 불안한 게 사실이죠. 결국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서 장 초반에 크게 상승했던 주가가 흘러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디즈니와는 정반대인데요. 장 초반에 5% 가까이 하락을 해서 시작했는데 하락폭을 다 만회하고 오히려 1%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매출은 13억 4천만 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초과했고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4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순손실은 6,800만 달러로 작년에 5억 7,500만 달러 대비 88%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숙박 예약 건수죠. 예약 건수가 이번 분기 8,310만 건으로 바로 지난 분기보다도 29% 증가했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시장 기대치였던 7,920만 건도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왜 장 초반에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냐 하며 가이던스가 조금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에는 가을이라는 계절적 특성과 또 현재 코로나의 확산 추세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로 인해 실제 현재 가을 예약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여름은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있었는데 가을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려고는 하지 않겠죠. 그로 인해 가을 예약 건수가 줄 수 있다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오늘 하락을 한 건데 그럼에도 주가가 다시 말아 올린 거는 에어비앤비 실적이 워낙 좋았고 또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코로나의 영향은 회사가 말한 것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현재 다우와 S&P가 굉장히 좋잖아요.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본다면 다우와 S&P가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어대시도 에어비앤비와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6%까지 하락했다가 하락폭을 다 만회하고 오히려 3% 강하게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동어대시는 매출이 12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11억 달러를 초과했고 전년 대비해서는 83% 증가했습니다. 다만 EPS가 마이너스 30센트로 시장 예측치였던 마이너스 20센트보다 더 안 좋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장 초반에 하락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도어대시의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주문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전년 대비 총 주문량이 70% 증가했다고 하고요. 다만 3분기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이번 분기 105억 달러보다도 조금 적은 93억에서 98억 달러 정도의 총 주문 거래액을 예상한다라고 가이던스를 발표했고, 이 영향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한 거죠. 다만 시즌에 의한 매출의 감소는 당연히 투자를 할 때 원래 예측 가능한 일이고, 그로 인해 시장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주가가 다시 오른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소파이는 실적 발표 후 정말로 강력하게 급락을 했는데요. 우선 매출은 시장 기대치를 10% 정도 초과 달성했는데, 문제는 EPS가 시장 기대치보다 6배나 큰 적자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가이던스도 안 좋게 발표를 했는데요.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시장 기대치보다 10% 정도 낮게 발표를 하면서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파이의 핵심 지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소파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총 이용자 수죠. 그래서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260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소파이는 작년에 170만 명의 이용자에서 올해 3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현재 추세면 300만 명을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소파이 같은 기업의 수입은 사용자 수에 달린 거죠. 그래서 이번 분기는 지출의 증가로 이익이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오히려 계속 상승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과 같은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주가가 모멘텀을 다시 회복하지는 못하겠지만, 기업이 완전 무너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최근 약간의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승 중에 있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인데, 우선은 AMD를 중심으로 현재 반도체 섹터 자체가 다시 반등 중인 게 그 이유 중 하나겠고, 둘째로는 다음 주 수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주식 분할 이슈로 인해서 현재 급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웬만큼 좋은 실적과 가이던스가 아니면 실적 발표 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실적 발표 전에 진입을 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큰 것으로 보이고요. 가급적 실적 발표 후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모더나는 오늘 FDA가 특정 면역 결핍자에 대해 세 번째 부스터샷 접종을 긴급 사용 승인하면서 장 초반에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 상승폭을 모두 내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모더나는 $500 근처에서 이틀간 무려 26%까지 급락을 했는데요. 이후 약간의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조정이 멈춘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데드캣 바운스에 불과하다면 추가적인 급락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새로 진입하는 거는 경계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이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까지 급락하는 거를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은 중간에 잡으려 하지 말고 바닥을 못 잡아도 좋으니까 확실히 조정이 끝난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전기차 섹터가 거의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가격 변동 자체가 거의 없었고요. 테슬라는 2주째 700 초반대의 아주 좁은 박스권을 형성 중이죠. 이거는 매수세도 매도세도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소강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기간은 3주를 넘기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위든 아래든 어느 쪽으로든 슬슬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예상은 현재 700을 강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계단식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현재 기가 베를린에서 여러 유력 정치인들과 만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차기 독일 총리 후보인 아르민 라셰트 기동민주당 대표와 만났는데요. 이후 트위터를 통해 10월 9일에 카운티 박람회를 열고 공장 견학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트윗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덴부르크와 베를린 거주자가 최우선이고 그 외에 다른 일반 대중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현재 지연되고 있는 기가 베를린의 최종 허가를 독촉하기 위한 이벤트로 보이고요. 또한 일론 머스크는 10월에는 최종 허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 최종 허가만 받을 수 있으면 10월부터 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나냐 안 나냐의 문제일 뿐 기가베를린 자체는 10월부터 가동이 가능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현재 기가베를린은 8월 19일까지 테슬라가 제출한 건축 신청서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고 있고요. 8월 19일 이후에 이 이의 제기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고 필요시 공청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오늘 기가베를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는데요. 현재 테슬라가 중국에서 유럽으로 모델 3와 Y를 수출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에서의 수요도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고 빠르게 기가베를린이 가동돼서 유럽에서 직접 판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기가베를린이 굳이 중국에서 유럽까지 자동차를 운송해야 되는 물류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구세주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유럽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가베를린의 빠른 가동은 필수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10월은 아니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꼭 최종 승인을 받고 가동이 시작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 정리해 봤고요. 다음 주는 19일에 테슬라 AI 데이가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그 기대감으로 약간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데 하지만 AI 데이 자체는 저는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테슬라의 이벤트는 투자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죠. 지난 배터리 데이 때도 그랬고, 그래서 당장의 가격에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벤트들에서 테슬라가 공개했던 여러 가지 혁신들이 수년 후에는 모두 실현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AI 데이에서 테슬라가 발표하는 내용도 분명 당장의 주가를 움직이지 못하겠지만 미래 테슬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가늠하게 해주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